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대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작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으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작이란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A가 창작을 했는데 A와 B 사이에 합의를 해가지고 B를 저작자로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저작자로 보게 될까요? 실제 창작을 한 A를 저작자로 볼까요? 아니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B가 저작자가 될까요? 자, 이런 합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B를 저작자로 해두는 것이 향후 그 콘텐츠를 이용한 사업이나 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편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B가 창작을 해야 하는데 그 스스로 창작할 능력이나 시간이 없어서 A로 하여금 창작을 하게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B를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A와 합의를 하는 경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대작이죠. 또 세 번째로는 A, B, C, D, E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창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중 B 한 사람만을 저작자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작자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보통 대작이라고 하지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서전을 집필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가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필을 한다고 해서 유령 작가, 고스트라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그 경위와 이유는 어떻든 간에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고 창작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서는 A가 또 세 번째 사례에서는 A, B, C, D, E 모두가 저작자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창작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하는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저작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 재산권을 B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합의는 저작자의 지위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지만은 저작 재산권을 그 합의된 자에게 양도하는, 즉 그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하는 약속으로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저작자의 지위를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와 저작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그와 다르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창작자가 저작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자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작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 재산권자가 달라집니다. 즉, A가 창작한 소설의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하면 A는 저작자, B는 저작 재산권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라는 지위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되지 않죠. 이것을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 위에서 본 합의는 저작자의 지위나 저작 인격권을 양도하는 합의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 재산권을 A에게 양도하는 그런 합의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작은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작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수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도 그런데요. 이 조영남 씨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이어서 이 저작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작권법 규정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작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 그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대작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 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출판하지만은 직접 집필하지 않고 대작 작가를 섭외해서 집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자서전을 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 재벌 총수가 직접 집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작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이 실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창작자로 오인하고 그 작품을 비싼 값을 주고 산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계의 신용 보호에 그 해악을 가져오고 또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기망, 즉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혼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작을 처벌할 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저작권법 제136조 2항 제2호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저작물 등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물 등록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일종의 부동산 등기부 같은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허위로 등록을 하는 것은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창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대작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작물 등록까지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해서 허위로 등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공적인 장부의 신용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 등록은 단순 대작의 경우보다 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설사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허위 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 등록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즉 허위 등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